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터래프 김상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22년 대학생 창작 자동차 대회 이 시상식에 제가 이 토큰 콘서트 사회를 맡아서 참 영광스럽고, 오늘 굉장히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우리나라 거의 최고 전문가신 이 김재환 본부장님을 모셔서 너무 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모라는 스타트업에 있는 김재환이라고 하고요. 뭐 어떻게 저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율주행의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었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 에이모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모라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생소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모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 에이모는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라고 말하는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한 단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제 학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만드는 그런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가 에이모이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지금 데이터를 생산해서 평가하고는 그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 에이모에서 지금 일을 하시기 전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김재환 박사님 본부장님께서는 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이 판교, 이 제로 셔틀, 제로 시티를 일단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로 셔틀이랑 제로 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2015년에 이제 시작했었던 사업이었었고요. 원래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때부터 이제 자율주행을 계속 연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이제 차세용학기술연구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가지고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자율주행차를 뭐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원 내에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운영을 해보고 느낀 게 뭐였었냐면,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용화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결국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와 협력할 수 있을 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라는 이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자율주행차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그 당시 스마트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 시티를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기획한 게 잘 돼서 판교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게 판교 제1 테크노밸리였고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그 기획했었던 새로운 모빌리티를 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위한 도시가 이제 판교 제로시티고요. 그 판교 제로시티를 만들게 됐고, 그 판교 제로시티의 목적성이 그런 자율주행차가 도시와 협력하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운전석이 없는 그런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제로 셔틀이고요. 판교 제로시티에서 운영을 하기까지 했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율주행차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뭐 인프라나 생태계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것들을 꾸며 나갈 때, 이 제로시티를 만드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누가 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게 어려움일 수도 있었고, 누가 해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되게 또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저희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 저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그 평탄하게 가겠구나 하고 거기까지 해놓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게 법규도 있었고요, 뭐 개발 이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10가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만 해결하면 또 괜찮겠지 했는데 그 10가지 또 해결하고 나면 또 그 각각의 10가지의 어떤 또 새로운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다음에 이슈들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 아마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그런 이슈를 접하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이슈를 또 다시 해결해 나가는 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해 왔었던 게 되게 보람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고요. 한편에서 또 돌아보면 그때 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많이 힘들었다는 게 끝나고 나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도 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지금 생각하면 또 힘든 기억이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제로 셔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전에도 좀 다수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항상 만들 때마다 내 새끼 그랬었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작차 만드실 때 다들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로 셔틀을 이제 나와서 이제는 저는 이제 보게 되는 형태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가급적이면 뭐 출가를 시켜놓은 자식들이 잘 되는 소식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어, 항상 이렇게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를 기대하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없을까 또 생각나고 이제 뭐 보게 되더라도 제가 조금 더 그때 더 많이 또 내가 더 관심을 가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그 카카오톡이 이제 서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대한민국이 멈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자율주행차도 자율주행 시티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비책은 있나요 혹시? 대비책 뭐 이번에 카카오 사건도 그렇지만 뭐 이중화, 이원화 이와 같이 뭔가 다중화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대안책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필요하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리던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대체해서 그것들을 최소한의 그런 안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현재는 법규나 안전 기준 그런 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운전자의 레벨 4만 돼도 레벨 3만 되더라도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제어권을 어떤 그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레벨 3만 돼도 모든 제어권을 시스템이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얘가 불능이 됐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위험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자동차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런 안전, 특히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이중화할 거고 이원화할 거고 다원화할 거고 또한 차만이 아니라 인프라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융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접근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현재 많은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를 시승을 하고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값비싼 자동차, 이 고급 자동차에서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됐잖아요. 심지어 이제는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스스로 차선이나 목적지까지 이제 도착하는 이 3단계까지도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유럽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4단계는 또 완전히 다른 레벨이잖아요. 이 4단계, 5단계 자동차들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나오길 원하십니까? 저는 조금 반반입니다. 네. 일단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또 연계해서 질문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SAE, 그러니까 뭐 미 자동차 공학회나 이런 데서 워낙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해서 뭐 레벨을 제로에서 5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눴어요. 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타고 다니는 이제 승용차들까지는 양산되는 게 레벨 2이고요. 이제 레벨 3가 올해부터 또 현대도 이제 곧 출시를 한다고도 하고 있는데 레벨 3부터는 이제
제어권이 운전자가 아니라 자율주행 차가 갖게 되는 시스템이 갖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위급 사항이나 어떤 긴급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는 제어권 전환에 의해서 그때야 이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급 상황에 대해서도 다 시스템이 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지만 레벨 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라는 거는 운전석이라는 게 필요 없는 그런 무인 우리가 말하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거를 레벨 4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 어떤 걸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양산돼서 판매하는 그런 완성차 업체의 차량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하나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존을 두고 그 거기에서 무인 셔틀이라든지 무인 택배라든지 이렇게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간적이나 어떤 환경적 제약 조건을 두고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레벨 4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ODD라고 해서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이라고 해서 내가 레벨 4지만 이런 영역에서만 레벨 4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레벨 4를 아마 생각하시는 레벨 4가 아닌 서비스 중심의 레벨 4는 조만간 뭐 다수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레벨 4는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들, 뭐 자가용들이 이제 운전대나 페달이 없어진다. 뭐 이제 언젠가는 그런 자동차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아직도 운전을 하는 게 즐겁고 뭐 출력이 높은 자동차나 빠른 자동차를 우리가 모두가 좋아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좀 박탈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아마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아까 구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미래 패러다임이 이렇게 뭐 바뀐 것처럼 언젠가 그런 패러다임이 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10년 전에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자율주행차 만들면 나 운전의 재미, 이 다이나믹 되게 느끼고 싶은데 그거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답변을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교통의 수단, 이동의 수단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스포츠의 어떤 수단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운전에 대한 재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에 대한 어떤 재미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스포츠 우리가 레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이게 새로운 부분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예전에는 말이 그냥 일상적인 이동 수단이었다가 요즘은 굉장히 이제 고유층이 타는 그런 게 됐던 것만큼 지금 만드신 창작 자동차를 이게 100년 지나면 그 가격이 한 몇 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작 자동차 경진 대회 이 자율주행차 부분 혹시 보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네. 이 제가 예전에 이 창작 자동차 대회를 봤을 때는 그냥 이 자율주행차가 신호를 잘 지키는지 뭐 길을 잘 가는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뭐 미션이 주어지면 그 목적지까지 가서 배달도 하고 뭐 신호를 지키는 건 뭐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다음 대회에서 이 학생들이 새로운 자동차들을 만들 텐데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 첫 번째 이런 자율주행차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1회에 저희 대학의 팀장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었는데 정말로 설레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량이라는 것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일반 그냥 로봇이랑 다르게 정말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되게 장거리도 갈 수 있고 이 위험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욕심도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진대회를 그 뒤로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너무 딱 규정이라는 게 너무 틀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그 규정에 한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되게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창작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조금 더 창작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도 많은 부분들을 자율주행차에서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 서브에서 사람을 이동하는 거나 아니면은 택배를 옮기는 뭐 이런 그 라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있고 인프라하고 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통신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 그 KCT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인공지능하고도 연결을 하고 인프라하고도 연결을 하고 서비스하고도 연결하고 이렇게 좀 다채로운 부분으로서 창의적인 어떤 대회가 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자율주행을 흔히 이제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망한 이런 분야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추천해줄 분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요. 뭐 내일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라는 것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판교제르시나 제로셔틀을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갔어요. 갔었던 이유는 제가 자율주행차도 하고 도시하고의 연결성도 만들면서 도시의 인프라도 만들고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이 모든 영역들을 다 두루 하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거는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걸 통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가 앞으로의 큰 먹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도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AI도 예전에는 모델 센트릭에서 모델을 잘 개발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라는 거는 얘가 있으면 얘를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좋은 교재로 공부를 시켜야지만 얘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라는 또 다른 분야에 또 도전을 해서 이쪽으로 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율주행차가 뭐 지금 인지 제어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인지 제어 그러니까 제어를 빼고 인지 판단까지는 거의 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이 다 데이터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10년은 충분히 이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많은 비즈니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시스트 이런 분야가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상식에 참가한 학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실 후배분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저도 솔직히 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그 뒤에도 되게 그리운 시기가 될 거예요. 저도 필드에서 막 밤을 새면서 차량 운행하고 테스트하고 했었던 시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고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도 많이 힘들 때 극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 시기가 길지 않을 겁니다. 1년, 2년, 3년. 아마 그것보다 올해가 마지막인 어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시간에 하시는 것들이 아마 앞으로 하시는 거에 있어서 뭐 그 여러 뭐 어떤 좋은 교수님을 만나건 어떤 누구의 지도자를 만나던 그거의 어떤 멘토링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가졌던 경험들이 아마 큰 경험으로 그것들이 작용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많이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보시고 또 이런 행사 같은 것들도 하면서 다른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같이 또 만나실 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좋은 네트워킹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경진대회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건승하시길 비시고 다음번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학생분들의 이 수상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 지금처럼 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이 빛나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